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지난 1월 31일이었죠.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고발사주 범행의 진실, 그 전모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익신고한 조성은 씨, 그리고 조성은 씨를 처음 조사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 두 분이 오늘 오마이TV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손준성 검사의 배우는 누구인지 오늘 한번 두 분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보자와 대검 검찰부장 신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드문 경우인데, 1심 판결, 손준성 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아마 처음 뵙는 건가요? 네, 네.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네. 참 많은 감회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고요. 네.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네.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해가는 현장에 네. 이 오마이뉴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성은 씨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 자리에서 다시 뵈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인터뷰에서 몇 번 밝혔는데 네. 제가 어떻게 저기를 갔을까 음. 늘 그런 생각하는데 네. 너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어서 제가 늘 그래요.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죠. 맞아요. 네. 두 분이 이제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셨는데 조성은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다. 맞습니다. 자, 어쩌면은 영원히 묻혀질 뻔했던 이 사건을 추적해온 네. 제보하고 그 후에 또 추적해온 두 분인데요.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잠시 우리가 사건 일지를 한번 그래도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020년 3월 31일 날 MBC가 채널A 사건 의혹 보도를 했고, 이제 4월 3일 날 이른바 이 고발 사주에 해당하는 통화를 김웅 조성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일 날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은 씨가 9월 10일이네요. JTBC에 최초로 실명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9월 30일 날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그다음에 2022년 5월 4일에는 손준성을 불구속 기소, 윤석열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리고 9월 29일 날 검찰이 김웅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다음에죠. 이제 2023년으로 돌아와서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에 대한 감찰에서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24년 올해죠. 1월 31일 날 법원이 손준성에 대해서 징역 1년 1심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지를 되돌아봤는데 시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2021년 9월 3일 날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님이 이제 낯선 번호로부터 네.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죠. 네. 이제 문자를 보낸 분이 이제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네. 자, 그 문자 당시의 문자, 그 문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문자를 받았던 핸드폰을 여전히 네. 네.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그 통화 이제 그 메시지에 네. 쭉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 내용이 안녕하세요 한동수 감찰부장님. 이거는 조성은 씨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네. 저 윗대목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기 저 화면에 나오는 거. 네. 제가 이걸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동수 감찰부장님. 저는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검찰청 미래통합당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공익 제보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죠.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요때 그 이제 공익 제보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을 선택했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책을 쓰면서 여러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고 네, 네, 복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또 좋은 증거 중에 하나여서 네. 보도 하루 전날 밤에 우리 그 전혁수 기자 네. 최초 보도했던 네. 기자님이랑 통화했던 과정에서도 이 사건은 검사의 비리 내지는 검사의 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기관이면 네. 수사 과정이 아예 밀폐가 될 거야 하면서 네. 이거는 감찰로 해야 돼 하면서 막 제가 막 우겨요. 그래서 전혁수 기자님은 권익위가 네. 어떻겠느냐 해서 느리다 하면서 이거는 빨리 감찰을 착수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네. 하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이미 음. 하루 전에 나눴고 네. 그리고 제가 도대체 이 증거를 어디다가 제출을 해야 될까 네. 정말 고민을 했거든요. 음. 뭐 저는 그래도 일반인과는 달리 정당인이었으니까 이제 뭐 당시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우리 박범계 장관 또는 이제 뭐 김호수 검찰총장 뭐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고 네. 근데 이것이 가장 사건 착수가 빠르고 어떤 정치적인 그 네. 오염이 되지 않을 네. 곳을 저희가 막 찾다가 아하. 제가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님의 네. 명성을 듣고 아. 그냥 우리 법조 기자님들한테 번호를 아름아름해서 아하. 그냥 바로 보냈죠. 이분은 제보를 해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그래요. 평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자를 보내면서 과연 답이 올까?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렇군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네, 그냥 네. 여기다. 직진이다 직진이다. 했던 자, 것 같아요. 이제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네. 뭐 주로 우리도 이제 일반인도 뭐 핸드폰으로 문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모르는 번호로 뭔가 왔을 때는 그렇죠. 그다지 막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조성은 씨의 문자,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문자를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 뭐 지금이야 뭐 아마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네. 이래서 지금은 이제 진실을 증언한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네. 이런 공익 그 신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당시에만 해도 네. 경계하죠. 네. 제가 705실 그 감찰부장실에서 이 문자를 보고 네. 이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뭐 첨부 파일도 아마 있었고 네, 맞아요. 되게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지만 네. 경계를 하였죠. 거기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돼서 네. 경계를 하는 게 처음에 저희가 받아들인 태도였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만나보자. 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 네,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네. 딱 이제 이거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아니 그 과정에 이제 꽤 많은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더라고요. 네. 지금 맞아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 약간 첩보 영화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아마 서울역 어디쯤인가 강북이었다는 데서 그러면 우리 서초역이나 교통이 막히니까 사당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적극성을 보이길래 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감찰 상과장하고 특감팀장 같이 있었는데 네. 뭐 오히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을 이제 그만하자. 네. 오늘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공익 신고를 하겠다라고 그 네. 문자가 오셨어요.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감찰 상과장이 우리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처럼 네. 될 수 있어서 네. 다시 이제 그 우리 조사 진술을 받기로 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조성은 씨에게. 네, 이미 이제 그래서 이 책에 최근에 이제 우리 대검 감찰부장께서 전 감찰부장께서 책을 펴냈어요. 책을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펴냈는데 우리는 감찰부에서 당일 조사하기로 하고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이제 만나는 과정, 네.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만났을 때 조성 씨, 이분 내가 문자했던 이분 믿음이 좀 가던가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제가 거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갈 것처럼 했던 걸로 기억을 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를 제가 뭐 답변으로도 되게 많이 느꼈고 네. 그 이해를 너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선 기간이고 저는 네. 특히나 이제 선거를 치렀다 보니까 네. 보도 이후에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 흘러갈지 대충은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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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빨리 음. 저와 네.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분리를 됐으면 좋겠어서 아하. 그래서 빨리 공익신고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장님이 네. 그럼 USB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자택에서 네. 우리 전혁수 기자랑 내가 공익신고를 하고 증거를 갖다 준다는데 오지 말라고 한다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죠. 아, 그래요. 그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음. 금요일 날 밤 7시였어요. 아, 그날이. 그날이. 음.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다 네. 이제 그 수사관님들, 검사님들, 부장님을 포함해서 다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네. 쓰고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전혁수 기자님한테 네. 돌아오면서 통화하면서 이렇게 앞에 계신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눈빛이 맑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어. 이러니까 네. 그 맑다는 표현이 네. 굉장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라는 이미지랑 안 맞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더 샤프하고 뭔가 날카롭고 뭔가 네. 무시무시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어머니한테도 눈빛이 맑았다. 눈빛이 맑았다. 검사 같지 않았다. 아니 그런 표현 하지도 않고 네. 그냥 굉장히 저는 직관적으로 그래요.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사이드로 약간 빠지면 며칠 네. 전에 아주 벗을 만났는데 그 네. 눈을 바라봤는데 너무나 공적인 네. 마인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많은 것을 얘기해요. 진짜. 지금 보니까 좀 맑으십니다. 맑으시네. 저의 눈에 그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이른바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 고발 사주를 하게 된 때로부터는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3일입니다. 그죠? 그 전날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첫 번째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 등장했죠. 지금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뉴스버스를 통해서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제보도 조성훈 씨가 이제 한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네. 저는 이걸 제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같이 이제 기자님이랑 밥을 먹다가 네. 발견을 같이 한 거죠. 아.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때 얼른 핸드폰을 닫았죠. 뭔가 큰일 같아서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제 뭐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음. 막 저도 이제 막 정당생활 한참 하다가 약간 네. 좀 회의감이 드는 시점이어서 이제 그냥 제 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어서 네. 뭔가가 제가 좀 직감적으로 이거는 쉽사리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네. 한 3개월을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그러고 이제 그 하루 전날 도망 다녔다는 건 이른바 기자들이 네. 냄새를 맡고 나서 네, 아니 우리 전혁수 기자님도 저에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도 그런 건 있죠. 네.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그로부터 2020년 4월 3일로부터 네. 1년이 지나고 음. 그때까지는 아예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네. 밥을 먹다가 계속 이제 뭐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나가는 시점에서 네. 뭐 그런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음. 얘기를 나누다가 툭 튀어나온 네. 얘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야 네.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기자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여기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이 누구냐라고 하시길래 캠프 사람이겠지. 아하. 그러고는 저는 지나갔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한 7월 정도에 네. 전혁수 기자가 성은 씨 손준성 검사야. 이렇게 이제 당시 직책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대화가 법정에서도 이제 그 현출이 네. 됐는데 그러면 대검찰청이 선거 기간에 고발장 준 게 맞네? 네.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래요. 더 도망 다녔죠. 저는 그러다가 9월 1일 날 성은 씨 미안하다. 네. 보도를 하게 됐다. 이래서 이제 저가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그래요. 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른바 고발 사주, 그 고발장을 만들고 그거를 미래통합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그거에 건네준 시점은 2020년 총선 즈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약 1년여가 훨씬 지난 때 네.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 대선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그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던 네, 그런 맞습니다.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버스에 보도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건 괴문서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보자, 당시 조성은 씨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보자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약 40여 초 되는 이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영상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네, 조성 씨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화가 나네요. 네, 네. 우리 윤석열 씨가 굉장히 네. 착각을 하신 게 네, 저러면 제가 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당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네, 일반인이었으면 저걸 저렇게 하면 숨을 수도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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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를 어디서 네. 봤냐면 네, 전 공수처에 포렌식을 하는 과정 중에 저거를 본 거예요. 네, 이렇게 그 공수처 수사관에 저 이제 천장 쪽에 이제 TV 네, 모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참 포렌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막 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님 만나는 첫날 네, 저는 모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제가 어떤 당에서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네네네. 어떤 분이랑 일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제가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으니 네, 빨리 이거를 그 포렌식이랑 모든 객관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보고는 제가 사실 대검찰청과 공수처의 포렌식 정도 하면 제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었는데 저런 태도면 네, 정면으로 부딪혀야겠구나. 네. 그때 저 영상 보면서 그냥 직감적으로 그래요. 가자. 근데 저 영상을 봤던 시점은 생중계로 봤다는 얘기예요?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대검에서
아니요, 그 당시 공수처에. 공수처에서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저런 이야기가 네. 어, 저를 이끌어낸 거죠. 조성은 씨를 이끌어낸. 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이 영상을 보셨겠죠? 뭐 실시간으로 보진 않고요. 네, 후에 봤겠죠? 네, 봤는데 네. 이제 9월 3일 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11층 영상 녹화실에서 제가 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이 진술하러 온 그 조성희 씨는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전체를 들으려고 했고 네. 그렇게 자료도 또 이제 확보를 네.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신빙성 있고 되게 진실하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서 네. 괴문서라고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어이가 없었고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고발장 작성 전달 과정에 네. 윤석열 총장 등 음. 뭐 이런 거기에 피해자로 적시된 그 3인의 네. 직간접적 관여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괴문서나 괴문서나 이 메신저 공격을 한 것은 대단히 좀 그래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9월 3일 날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장님한테 신고를 했고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후니까 네, 네,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하니까 네,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다만 네. 이제 대검 감찰부는 이제 독자적인 공보 기능이 없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하.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성은 씨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 없죠.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니 내가 이제 나를 그러면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JTBC의 실명을 드러내고 네. 얼굴도 드러내고 이제 네.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그 화면이 우리가 있는데 잠깐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제가 하루 전날 밤에 네. 이제 근데 그때는 이미 네. 당 출입 기자들, 법조 기자들 말고 당 네. 출입 기자들은 네. 이제 누군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네. 이제 그 막 추론을 하고 쟤 아니야 하고 아하. 이제 저한테도 몇 번 이제 뭐 떠보는 질문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루 전날 네. 방송 하루 전날 이 우리 JTBC 네. 그 당시 이제 최수영 기자님은 저랑 이제 당 출입할 때 되게 친했던 기자였어요. 아하. 여자 기자님인데 네. 네. 근데 이 기자님한테까지 거짓말을 좀 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음. 진실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네. 저렇게까지 하고 제가 하는데 그러면 나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어떤 기자님이 또 네. 이렇게 완곡하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계속 너 아니야? 라는 취지로. 근데 제가 그때는 나라면 실수한 거다. 그리고 네. 어떤 힘을 맞설 때는 네. 가장 정면에서 들이박는 게 아. 작용 반작용 법칙상 가장 힘이 생길 건데 나는 안 피할 거야. 네. 나라면 안 피하는데 내가 아니길 바라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다음 날 나간 거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처음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조성은 씨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나 그 과정을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도입부로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고발 사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안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고발 사주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일찍이 조성은 씨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 지난 총선 개입 사건이다.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총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이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총선에 개입했나 이게 네.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 이른바
채널 A 보도 사건, 검언 유착 보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3월 3일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MBC의 단독 보도 3월 31일, 3월 31일입니다. 자, 이 3월 31일 날 이 보도가 있고 나서 고발 사주의 시작은 4월 3일이 되는 거니까 불과 이제 3일 후가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자,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말이죠. 이 MBC의 보도와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한다면요. 그 4월 2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한동훈 검사가 그 채널A 이동재 기자를 통해서 네. 이철 남부지검 그 피의자 이제 그 이철 대표 관련해서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범죄 관련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는 네네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3월 30일 MBC 보도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그 검찰 공무원인 한동훈 검사가 뭐 이렇게 수사 관련 사항들을 네. 누설하고 네. 이런 행동을 하였다 해서 이 제보자 X 내지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 내지 압수수색 받겠다는 취지의 그 보고를 했고 그와 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응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중단하는 취지를 했죠. 네. 그 시기가 4월 2일이었고 4월 그래요. 3일쯤이 고발장이 이제 그 미통당에 이제 전달이 네, 됐고 네, 그 네. 사이에 이제 단톡방들이 쭉 그래요. 개설됐었죠. 네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4월 3일 날 김웅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네, 오전 10시. 네, 오전 10시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3일 전에 이 MBC 단독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마치 이제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뭔가 이 한동훈 검사도 연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현재 국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부대변인 선대위 부위원장.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요 채널A 보도도 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시 막 워낙 선거판이 복잡하니까 별로 뭐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선대위 지도부였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제 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네. 황교안 위원장이고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 분들과 저가 이제 그 선대위 부위원장을 네. 구성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총선 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중앙당에 있었던 뭐 네. 선거 뭐 전략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단 네. 이 사건은 사실 법조 뉴스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뭐 늘 그냥 뉴스를 접하시는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네. 그게 굳이 구별을 하지 않으시지만 네. 뭐 검사의 어떤 범죄 연루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사실 이거는 뭐 선거 뭐 전략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네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로는 미래통합당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이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선거에 어떤 그 입장을 낼 정도의 이제 무르익었는지 여부. 이게 사실은 첫 보도만으로는 네. 충분히 판단이 어렵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은 네네네.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3일 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국회의원 출마 후보죠. 에게 이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대략 몇 시경이었어요? 오전 오후? 오전 4월 3일 날 두 통이 전화가 왔고 네. 둘 다 이제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음. 오전 10시와 오후 4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녹음 이걸 이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대목을 편집한 건데요. 네. 자,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그런 이런 이제 뭐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네, 그거 네, 네. 하고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 그쵸. 남부지검. 거기 예, 넣어야죠. 예. 예. 예, 응. 예. 남부지검에 선거사건. 넣어서 예. 응.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고발장을 할 때 예, 예.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네, 찾아가야 왜냐면 되는데 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저는 그렇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네. 자, 지금 이제 당시의 그 통화 내용을 잠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김웅 당시 후보하고는 좀 일면이 있었던 사이인가요? 3월 25일인가? 네. 그때 이제 어떤 식사 자리에서 한번 뵈었고 아, 그 이후로는 저기 첫 그래요. 통화였습니다. 근데 왜 당직자가 많은데 네. 하필이면 조성 씨한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우리 김웅 그 공범 수사 할 때도 몇 번 이제 수사 검사 네, 여쭈셨는데 그 전화했던 김웅이 내심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제가 뭐 전화한 게 아닌데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김웅 씨가 이제 제가 뭐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번 안 물어봤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전화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요. 네. 그렇군요. 자,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님. 네. 자, 지금 통화음을 들어봤는데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랬어요. 또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니까 나오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 공공수사부. 네, 공수사부. 이제 일반인들은 대검 잘 공안부. 모르는 부서죠. 여기로 이제 했죠. 자, 이 남부지검과 대검 공공수사부 네. 이 연관성 좀 설명하신다면요? 뭐 제가 대검에 근무한 그런 경험에 비춰서 보면 네. 오전 10시 통화가 왔고 오후 4시 통화가 있었다는데 네, 10시에는 남부지검이었는데 네. 일단은 뭐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네. 말을 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은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 네. 당시 23기가 이제 그때 윤석열 총장도 23기였고 네, 네, 네. 그 동기인 검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부지검을 이건 뭐 추론인데요. 네. 남부지검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부지검보다는 오후 4시 통화에서는 아마 대검에서 직접 네. 공공수사부로 고발장을 이렇게 그 수신처 기중을 바꾸는 형태로 고발장이 말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대검에서 직접 이 컨트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런 식의 누군가의 말이 있었겠죠.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조성 씨는 이때 이제 김웅 씨의 전화를 받고 아마 그 바쁜 선거 와중에 아니 딴 일도 많은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감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대위는 이제 저는 이제 벌써 그때 네 번째 큰 네. 선거였다 보니까 네. 이 선거를 중앙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중앙 이슈들을 잘 이렇게 또 기획을 해서 이제 당 전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거를 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는 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보면 당연히 국회니까 네. 뭐 그 당연히 남부지검에 내라고 하겠지라고는 네.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윤석열이 시켜서 자기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가게 되는 거다니까 네, 네. 제가 여쭈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네, 여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저 편집 내용에 이제 빠져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남부지검이라는 곳은 굉장히 일반적인 고발을 하는 장소고 네. 대검찰청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정당이 고발 업무를 한다 이러면은 단순히 그냥 고발 접수가 아니라 네. 뭐 이제 당 차원에서 뭔가 항의차 뭐 네. 이렇게 접수하는 뭐 그런 거라서 제가 플랜카드 만들어야 되냐 뭐 이거를 그러면 어떤 분이 가시는 게 좋으냐 뭐 네. 이런 거를 여쭤요. 근데 뭐 그거랑 아니고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뭐 이러시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남부지검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중앙지검은 이성윤 검사장이었죠. 네. 그 점이 이제 하나의 고려 요소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검 공공수사부가 된 것은 거기로 가면은 검찰총장한테 하루 상간에
빨리 보고가 되고 또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빨리 어떤 검사를 콕 찍어서 이쪽에서 수사하면 좋겠다. 이 진척이 빨리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준성 보낸 이 고발장이 오게 됐는데 당시에는 찬찬히 이거를 보셨나요? 아니면 별로 저희는 그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네. 김밥 줬다고 또 막 고소 고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고발장 온다고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뭐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당시 이제 김웅 이제 의원이 네. 뭐 검사 내전을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수 정당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중앙에서 어떤 뭐 이제 기자회견을 하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음. 이제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들 제가 잘 들어주고 또 이제 제가 뭐 그때 그 당시 뭐 N번방 사건이나 여러 네. 이제 이슈들에 제가 또 도움을 요청할 거는 네. 또 요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음. 뭐 제가 전화 응대를 열심히 했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고발장이 이제 바로 이제 요건데 1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달하는 고발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터인데요. 근데 이제 이 고발장 이미지가 화면에 곧 나올 텐데 보면은 주로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 한동훈 검사와 관련 의혹도 이거 아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왜 이 고발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결론 대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면은요. 피고발인들의 4.15 총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행위와 기획보도 행위. 그러니까 유시민, 최강욱 등 정치인하고 뉴스타파, MBC 등 언론인들이 합세해가지고 4.15 총선의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기획보도를 했다. 그리고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총선에 앞서서 신속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또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발장 이제 당시에는 그냥 뭐 대충 받겠고 이제 그 뒤에 꼼꼼히 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봤습니까, 당시? 이제 아까 뭐 공공수사부장 기준 이것이 네.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총장 보고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우리 그 한동수 부장님이 네. 그 인터뷰 하신 걸 보고 그때 알았고요. 저희는 사실 제가 막 그 하루 전날 네. 보도 하루 전날 제가 막 항의를 나도 안 본 고발장을 음. 제가 고발장 어디까지 봤냐면 네. 기자 이름이 나올 때부터는 안 봤어요. 그냥 고발장 19페이지 전체를 안 본 거죠? 아예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네. 그냥 우리 선거 망하라고 이런 거 보냈나 이런 아하. 생각을 하는 게 선거 때 네. 언론을 다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지 굉장히 좋은 선거 네. 전략일 텐데 네. 그 기자들 다 고발을 하라고 하면 뭐 선거 전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아예 내용을 안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보도를 했는데 정확한 보도가 되지 않으면 또 네. 저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막 어디 막 공익신고 어디 해야 돼 하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열어봤는데 네. 제가 그 딱 첫 페이지를 눌렀는데 거기에 하필 김건희가 있는데 여기 김건희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혁수 기자도 그냥 채널A 사건인 네. 줄 알고 네. 우리 그 한동수 감찰부장님이 그 원래 그 기자들 법조 기자님들은 그 검언 유착 사건을 잘 아셨지만 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보도 전에도 그냥 한동훈의 이제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사건 고발장이 아닐까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네. 안 보여줬으니까 네. 여기 김건희가 있는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 안 했다던데 이렇게 네. 통화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네. 그게 그래서 거기 김건희가 왜 있어 네. 이렇게 하고 뒤에 넘겨보니까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던데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그 고발장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첫 통화였거든요. 네. 근데 새벽 4시까지 몇 통화를 계속했어요. 그 통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도 전에 내용을 전혁수 기자랑 뉴스버스에. 네. 정확하게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아하,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왜 썼지? 네. 왜 이런 게 했지? 왜 이런 고발장을 왜 썼지? 고발장을 했지?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제가 그때 감찰부에 가서 진술했던 제 네. 추론들은 네. 사실 하루 전날 이제 그 보면서 네. 그때 추론했던 것들을 이제 가서 이게 이상했고 저게 이상했고 이렇게 네. 아하. 그 위얼드가 그래요. 그때 나온 겁니다. 자, 대검 감찰부장 당시에 이제 조성은 씨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장도 봤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고발장이요. 네. 그 당시엔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뭐 이르고요. 네. 네, 네. 음. 그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근데 총선 전에 빨리 수사해라. 근데 총선 불과 며칠 총선이 4월 15일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4월 3일 날 네. 이게 전달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말이죠.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뭔가 막 되게 조급하게 뭔가를 하는데. 네, 네.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속하게 네.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조성우 씨도 얘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왜 채널 A 사건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갈까? 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익 신고를 했고 네. 이 신고를 받은 대검 감찰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제보와 그 신고와 조사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손준성 검사 1년 실형이라는 결실이 비록 1심이지만 맺어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 감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공수처에 이첩되기 전까지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네.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파기 시작합니다. 네. 어디까지 팠습니까? 그리고 확인된 내용은 뭡니까? 그 결론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된다. 아, 수사로 전환해서 이 부분에 혐의점이 충분하다. 네. 입증은 어렵지 않다라는 네. 공식적인 내부 이제 소관부서 이제 공공수사부도 이제 같이 네. 그런 공식 의견을 받았고요. 네. 직권남용 부분도 뭐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요. 조사 내용은 관련자들 수정관실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진술 네. 그 조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판결문 이제 검색의 그 흔적들 네. 그리고 한국 법조인대 간의 그 접속 흔적들 네. 네. 또 이렇게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들 상당한 물적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었죠. 네. 네. 뭐 메신저의 송수신 내역들은 이제 이제 수사 부서로 이제 사건을 네, 이제 네. 이첩한 후에도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 나갔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31일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1심 판결인데 네. 판결문이 요겁니다. 판결문이 요건데 이게 총 106쪽이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검사들의 중립 이거를 위반한 거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초기에 네. 감찰할 당시에 네. 이건 명확하네. 최소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구나. 네. 이건 쉽게 그냥 딱 감이 잡혔겠습니다. 네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는 부분들은 감지가 됐고요. 네. 이제 사후적으로 전체적인 그 후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러한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 이제 대권에 대한 네. 이게 종전의 검찰총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종전의 검찰총장들은 이제 공안 기획 쪽으로 해서 네. 일단 검찰의 이익에 이제 충실한 이런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탄핵, 이명박 수사 등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른 종전의 검찰총장과 질적으로 다른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대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네. 거기에서 그런 것도 본질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판결은 현재로서는 네. 손준성 검사만 유죄를 받은 겁니다. 네. 이제 조성은 씨는 처음에 대검 감찰부장실에 이거를 제보를 하고 또 그 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열심히 하고요. 네. 거의 뭐 제가 석박사 논문 하나 나올 저 정도로.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거 하라는 건지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네. 당시에 이제 제가 당 지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준비위원을 했던 경험이 네, 있어서 네. 아 이게 단순히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전혁수 기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원래 관심 있던 네. 그 채널 A 사건이나 여러 사건에 관심 있었던 기자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네. 저희는 저희끼리 사건을 막 쫓았죠. 아. 그래서 막 채널 A 보고서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징계 의결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구해서 네. 제가 공수처에 막 막 쳐들어가서 또 드렸어요. 이거 네. 보셔야 된다. 아하. 이게 관련 있습니까? 음. 채널 A 사건이랑 네. 여기 이 의결서에 보면은 이때 했던 행적들이 나와 있으니 네, 네, 꼭 네. 참고하셔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제가 막 갖다 드리고 막 그랬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막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발 사주가 실행되기 전날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지금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60장이 연달아서 올라간 게 있다. 사진 60장. 이것의 정체는 뭐 같습니까? 그 한겨레 보도 23년 4월 10일 보도에 따르면은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정안으로 특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도 한동훈 현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60장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되돌아보면 이거 뭐 같습니까? 뭐로 추측이 됩니까? 그분은 워낙 특이하신 분이라서 제가 상상을 감히 할 수 없는데요. 네. 그분이라는 게 손준성 검사가 아니면 한동훈 검사. 뭐 두 분 다 두분다 특이하시죠. 특이해요. 네. 네. 일반적인 검사 장님들의 어떤 네. 그 품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는지 네. 어떤 이미지를 했는지 물론 음. 저는 몇 분의 기자님들을 통해서 네네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는지는 봤습니다만 네네네. 뭐 그 수준에서 보냈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조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검사들이 뭔가 파일을 보낼 때 우리는 막 첨부 파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일이 하나씩 찍는다네요.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게 검사들의 그 당시의 행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네, 그 이 대목 중요한 대목이니까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이 처음에 이제 이 법정에서도 한동훈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네. 진술했어요. 네. 이제 불고 불리의 원칙이니까 공소 제기가 되지 않으면 네. 재판부는 거기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 대목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 고발장의 원문들을 잘 읽어보고 네. 그걸 해석해 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네. 이 고발장의 그 작성자는 뭐 직접 네. 쓴 사람도 있고 검토한 사람도 있고 네. 뭐 좋다라고 이렇게 승인하는 사람도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 다 고발장의 작성자들인데요. 네. 공범인데 네. 처음에 이 14페이지에 나온 그 고발 이유 부분들이 너무 극우 보수 유튜브가 쓴 글처럼 너무 이건 검사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네, 나머지 네, 네. 부분들은 검사의 문체와 표현들과 용어들과 논리 구조들이 네.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항의 그 고발 이유는 검사가 쓴 글이라고 안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지금 한동훈 검사의 어떤 특성들 그런 사고들 어떤 근무 경력 등을 좀 뭐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 이제 언론 대응이라든가 언론의 언어 뭐 최근에 무슨 운동권 이런 거는 되게 네. 감정의 언어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언론의 기자들의 어떤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위 각 언론 보도에 대한 띄우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검사 또 판사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검사가 썼구나. 그리고 이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석열 부부,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인데 네. 요 그 이 손준성 검사 단독으로 했을 리가 만무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요 세 사람의 그 승인과 컨펌을 받고 네. 내지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요 고발장 자체에도 그 전날 60장의 네. 그 사진 파일도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거에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고발장과 관련된 음. 그 사진 파일이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네.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감찰을 했을 때 손준성 검사가 이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보냄 이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도 이거는 손준성 검사 단독이 아니었겠다. 네, 그 생각은 시종일관 일관돼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법정에서 특수한 경험칙이라고 네. 표현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이 검사들은 이걸 손준성의 검사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검사는 혼자 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판사님은 모르실 수 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관계거든요. 되게 네. 검찰 조직이라는 네. 것이. 그래서 이건 손준성이 검사가 단독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은 시종일관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네, 네. 네. 자, 조성은 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고발장을 100번 이상 읽어본 것 같다. 네, 저는 문장을 외워요. 문장을 왜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에서 네.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네. 그 사진을 찍어보낸 그 행위 때문에 역으로 음. 제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파일이 제가 이제 계속 중복 저장이 되다 보니까 네. 고발장 이제 사진 파일이 근데 그 한 몇백 장 되는 파일 중에 하나가 이름이 네. 그러니까 파일명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조작의 증거라고 이제 우리 변호인께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파일명의 그 수백 장 중에 하나가 변경된 제가 사정은 저도 모르겠으나 네. 그랬다고 사진으로 찍히니 고발장의 본문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모두 일관된 네. 수십 번 저장해도 다 똑같은 그 고발장 내용이 변경이 안 됐으면 네. 일관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했기 때문에 저쪽은 그 검사의 그 습성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덜미를 잡혔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지금 부장님께서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 김웅 공검수사 조사를 들어가서 네. 7시간 37분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지막 여쭸어요. 우리 조사하시는 검사님은 네. 그 상사인 부장 검사님 부인이 어떤 뭐 범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해서 네. 멋대로 고발장 막 작성해서 외부나 정당에 막 주시고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저는 안 하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말 안에서 네. 모든 게 다 확인됐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발장 4월 3일자 고발장은 이 내용들을 보면 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네. 목수의 관여자들이 있습니다. 작성자 그래요. 네. 추가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날 저도 사진 같은 파일에. 생각입니다. 문장도 네. 막 중간에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네. 했다에서 했습니다로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네. 것이더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다른 이름은 윤석열 대검 시대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최근에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책도 쓰셨는데 검찰의 심장부에서 책 164쪽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총장, 차장과 의견이 달랐다. 감찰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주장했어야 했을까? 이렇게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는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데 네, 수사를 전환할 수 있죠. 전환하려고 했더니 네. 윤석열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김호수 총장 김호수 시절이었고요. 총장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음. 저 이제 혼자면서 제가 네. 하고자 했으나 이제 많은 이제 방해나 이제 어떤 무력화되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고 네. 그 당시에서는 이제 제 당시에 이제 대검의 의사결정 구조가 뭐냐면 네. 이 신문에 보도되는 그거에 따라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의사결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 김호수 검찰총장을 이렇게 공격하면 위축돼요. 네네. 의사결정들이. 그래서 대검의 무슨 이런 수사나 이런 의사결정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장악되는 네. 영향을 받는 구조화에서 저도 혹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성찰의 그런 어떤 고백 같은 이야기고요. 네. 당시는 이미 많은 물적 증거들과 인적 진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뭐 합리적인 뭐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네, 기소에 그래요. 이르렀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발 사주의 본질 이걸 한번 매듭을 짓고 가보면 좋을 텐데, 조성은 씨는 최근에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채널 A 사건을 뭔가 뒤집기 위한, 희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사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무관하다라고 고발장에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김건희 쪽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이 고발장에서 네. 가장 큰 의심을 했던 첫 음. 고리가 김건희는 절대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었고 라는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그 감찰부에 가서 네.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제 개인적이다. 네. 너무 개인적이고 네. 의아한 구조로 이렇게 글 구조도 너무 의아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요즘 뭐 제가 네. 이제 기대한 만큼 이제 벌써 이게 거의 한 3년이 되어가는 그렇죠. 이 사건이었는데 이 그동안은 사실 그 고발장의 내용은 관심이 없었던 건지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조작이다 아니다 그냥 거의 이 사건의 실체가 있는지 네. 이것이 정말 손준성 보냄이 확인됐는지 음. 그 판단이 요번 판결로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3년 동안 주장창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김 특검이라는 것은 네. 그냥 굉장히 정쟁적인 사안 것 같지만 네.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네. 이제 언론이나 여러 이제 막 보도나 음.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네.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네. 기대하기 어려울 때 네네.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제 수사를 그렇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물론 나중에는 거기 이제 파견 검사들이 이렇게 가서 수사를 하지만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네.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네. 대검찰청 특히나 손준성 보냄으로 확인된 당시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네. 불법적인 주가 조작은 없었다. 절대 없었고 하면서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네. 빨리 수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그건 단순히 없었고라는 결론뿐만 아니라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네. 칼질해라는 그 의지가 이미 네. 검찰이 있고 지금 이 정부는 특히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 어떤 근본적인 네. 왜곡을 해소할 수가 없죠. 음. 자기들이 그 벗어나고 싶어도 네, 네, 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대검찰청을 위해서라도 이건 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요. 자, 오마이뉴스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다. 누가 고발장을 썼는지, 누가 김웅에게 전화를 했는지, 최초의 아이디어 제공자는 누구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 3년 정도 공부하면 이제 딱 나옵니까? 그 감이 3년 서당께도 3년이면 통과를 읊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서당계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답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생략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수많은 추론을 하고 네. 사실 그 우리 그 전혁수 기자님이랑 네, 네. 우리 그 했을 때 네. 저희끼리 막 가끔 자아자찬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당연히 자아자찬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때는 우리가 그 바로 전날 통화했던 그 통화를 다시 들어보면 네. 그때 사건이 얘기했던 그 판단들이 네. 거의 재판부 판단과 거의 동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감찰부장님을 만나 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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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했던 진술이나 뭐 그게 이제 크게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우리가 좋은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는 음. 이제 가끔 저희끼리 이제 자아자찬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음. 저희는 뭐 저희 뭐까지 알고 있는데요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네. 알고 있죠. 그러면 고발장을 누가 썼는가?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인? 저는 그 당사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자기 사건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대신 제가 고발해 줄까? 네. 물론 어떤 시민 단체들은 네. 네. 어떤 공적인 그 마음 때문에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근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투영을 하면서 네. 막 그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를 작성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막 좌파 언론, 막 음. 어용 언론, 네. 막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다 네, 네, 자기들 때문에 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저는 그래도 검사님들이 음. 그렇게까지 천박하진 않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보면 남부지검의 내랍니다. 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죠. 김웅에게 네. 지시한 누군가가 있음이 분명해요. 네, 그 감은 좀 잡고 있어요. 뭐 네,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아직 판결이 계속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뇌피셜과 음. 오피셜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지위가 네. 공익신고자이자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내심의 영역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이 네. 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인터뷰에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힌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히 좀 감이 잡혀요? 이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음. 당사자 중에 네.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 명이다. 네. 네, 한 명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예. 자, 우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결국 이 사안의 본질 뭡니까? 이 본질하고 이제 공범자하고 서로 연관돼 네. 있는데요. 네. 본질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네. 하나는 네. 거기 총선에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 그거는 뭐 이제 검찰청법 뭐 개정을 이제 다수 권력을 검찰청법 수사기소권 분리든 검찰의 이익을 좀 유지하는. 낮추고 네. 이렇게 특권을 제거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 그걸 하는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네.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온 불법적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죠. 그 김건희 및 내지는 채널A 기자에 대해 시켰던 한동훈에 네. 대한 그 피의자에 대한 그 수사를 모면한 프레임 전환. 네.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 원문에 보면 서초동 집회라고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운동으로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슬로건 구호는 네.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국수호 네. 이거였지. 네. 구체적인 뭐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뭐 짜장면 나고 희화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네. 윤석열 총장 퇴진은 없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그런 프레임들로 음. 그 연장성, 그 기획하에 써 있고 네. 이건 대오 프로젝트라고도 네. 얘기하죠. 네. 요 세 가지 본질을 음. 가진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요 세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거, 피의자에 대한 프레임 전환, 네. 세 번째 대권 획득 과정.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본질에 관한 이 시점이 네, 지난 총선, 네, 총선 직전이었고, 그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총선 개입이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네, 대권 장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당시부터 네, 기획되었다. 이미 이전에 시작됐다 냈으니까요. 네, 네, 네. 그와 관련돼서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엄밀하게 네. 이렇게 이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네. 모든 그 범죄는 이제 공범이라는 것은 기획과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획들에 대해서는 음. 이것들을 실행하고 누가 어떻게 이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머리 역할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 지체 손발 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기획은 뭐 천박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검사가 그 정도까지는 천박하고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인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공적인 인물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일반 국민들의 네. 이런 추론들은 감내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기획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이렇게 이게 장면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나가 보아라 그렇죠.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 그 카카오톡에 있는 단톡방에 있는 수많은 그 대화들의 그 네.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의혹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기획자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저는 뭐 다 이제 그 기획의 개념을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냐겠지만 최소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좀 주요한 기획들을 했다, 네. 머리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죠. 그래요. 네. 자, 이제 고발 사주는 단순히 고발 사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제 2라운드가 있다. 은폐 사주다라고 조성훈 씨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손준성 검사가 이제 지금 보면 1심 유죄를 받았는데 작년 3월에 대검 감찰부는 비위 없다라고 처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대검이 우리 감찰해봤더니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감찰부장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 감찰부장이 이성희 감찰부장이죠. 네, 제 후임 네. 감찰부장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뭐 3월 30일이니까 징계시효가 3년이니까 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뭐 3일, 8일 사이 이런 일이니까 그 전에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형사재판으로 지금 실형 1년도 선고됐고 네. 또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징계시효 중단을 위해서 징계 청구가 되면 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징계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무부에서 사건이 완결될까지 검사징계법상 네. 사건을 이제 이 심의를 이제 정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 당시에서 가장 음. 누구나도 공감하는 거는 네. 중징계 청구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성은 씨는 이걸 보고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예, 우리 화면에도 페이스북에 나올 텐데, 자 증거 인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딱 느낌이 그렇게 오던가요? 일단 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3월에는 수사의 상태가 아니라 네. 이미 재판이 1년 정도 진행이 된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 중이 아니고 이미 기소돼서 네. 중요 재판 증인을 앞두고 있는 네.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징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음. 넘어서서 이제 범죄 판단을 네. 받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이죠. 22년 9월 말 정도에 네, 네, 네. 김웅은 당시 이제 그 현직 검사가 아니었고 그 네. 일반인 신분의 공직선거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공범 의견으로 네, 이첩이 됐는데 네. 제가 거기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바리바리 싸서 증거하고 들고 갔죠. 네. 들고 갔는데 네. 이제 그 제 생각에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레전드 조사. 공범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네. 역사상 없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네. 그 막 손준성 검사 네. 건강을 염려를 해주고 아. 네, 손준성 검사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거라고 네, 네, 네. 또 이제 걱정을 해주시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그때 사실 그 저도 이제 좀 보시면 꼼꼼하잖아요. 네, 성격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음. 공공수사 일부 부장님부터 거기 계신 검사님들을 쫙 검색하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 이렇게 기사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부장 검사가 그렇게 뭐 기사까지 안 날 텐데 음. 아 이분 되게 친하신가 보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사관님이 네. 아 부장님께서 티타임을 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니 이렇게 친한 분이 음. 저한테 티타임 왜 하자고 하지? 네,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잠깐 화장실에 손만 좀 씻고 가겠다고 하고 네.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네. 들어갔죠. 어.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계속 정치 생활 하고 싶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부터 뭐 자기들은 한동훈 장관 수사를 절대 할 수 없다. 네. 뭐부터 뭐 등등등도 이제 많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조사를 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조사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뭐 고소 고발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변호인 참관이 없이 제가 네. 혼자 다 모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언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복귀를 위해서 그냥 저는 제 보관용으로 그리고 녹음 뭐 끄지 않고 그냥 유지를 시켰었는데 네. 그러고 제가 해외 출장을 갔어요. 네, 네. 해외 출장 가는 날짜를 알고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며칠 날 뭐 출장을 가니까 그 전에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출장일이 우리 전혁수 기자님 네. 신혼여행 출국일이랑 같았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출국일 바로 다음 날 김웅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턴 새벽 2시에 김웅 무혐의 처분서를 받았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법조 기자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그 박기동 차장 검사랑 티타임을 했는데 네. 자기들이 김웅을 너무 기소를 하고 싶어도 조성은이 다 진술 번복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녹음한 거를. 네. 근데 다 제가 거짓말을 했고 아하. 진술 번복했다고 하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 진술이 번복됐는지 봅시다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네. 그때 대검찰청에 했어요. 네. 제 진술 기록 전부랑 뭐 네. 영상 네. 뭐 그다음에 공익 신고했던 내용 그걸 저는 공수처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네. 달라고 했더니 없음 부존재를 이유로 네. 비공개 처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제 진술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 그 감찰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네. 처분 기록, 그러니까 제 진술 기록이랑 없다는데 네. 없는 게 맞느냐 했다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죠. 네. 지금 감찰부장님 바뀌셨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막
이의 신청하라고 네.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증거인멸하신 거냐? 네. 있으셔야 된다 그거. 네. 없으면 큰일 나요. 하면서 제가 막 엄청 따지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또 일부 주시더라고요. 그 일부를 왜 줬냐? 조사자인 한동수 부장님의 네, 인권을 위해서 네. 제 진술을 일부밖에 공개할 수 없다. 음.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인권은 없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장의 첫 제보하고 네.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네. 그 기록이 다 있는데 네. 그 녹취해서 예, 녹취도 다 돼 있고 네. 영상 봤습니다. 기록도 네. 다 돼 있고 네. 또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네. 조사한 분이 네. 있는데 그 기록이 없다. 네. 부존재를 라고 이유로.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게 처분서가 말이죠. 있어요. 그게 혹시 그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그 5년간 원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징계 혐의자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대검 감찰로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것과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과거에 종결된 사건도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안 주는 거군요. 무슨 그러면. 네. 뭐 진모 검사 사건도 있고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과거의 네. 사건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 네. 이제 보니까 제가 뭐 비공개 처분을 하든 비위 혐의 없음 종결 처분서가 네. 딱 2장이 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는 피징계자, 음. 피감찰자, 네. 제가 공익상고 사건 내용이 어떤 건지 네. 전혀 손준성도 없고 뭐 윤석열 한동훈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당신이 공익신고한 사건 네. 감찰심의위원회가 심의했던 결과 비위가 없는 걸로 돼서 네. 종결 처분한다. 이렇게 딱 2줄이 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제가 계속 이제 물고 들어가니까 네. 감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다 음. 이제 주체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심의위원회가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이미 비위가 확인이 돼서 네.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어떤 새로운 조사를 했길래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감찰심의위원회 누가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감찰심의위가 왜 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정보 그래요. 공개를 청구하는 거죠. 혹시 그분 관해서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네. 그 결정 이유라는 형태가 네. 비교적 자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모든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 형태로 네. 그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 감찰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돼요. 네. 그 유럽연합의 반부패기구 그레코나 이런 데서도 네. 그런 과정들은 내미 뭐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네. 공개되어야 돼요. 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든 네. 그것이 안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이 회의 자료하고 그 네. 결정의 감찰 기록들은 받아서 확인해야 되죠. 네. 그걸 아마 뭐죠 은폐사주라고 표현하셨던가요 네. 보도에? 네. 네. 되게 철저히 밝혀져야죠. 네, 자, 저도 그래서 이제 2라운드가 고발 사주가 1라운드라면 네. 2라운드는 은폐 사주인데 네. 대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인 조사를 갔을 때도 그렇고 네. 검찰의 이 수사가 되게 미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그 녹음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녹음이라는 게 개인 핸드폰도 녹음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우리가 아까 준비된 게 있습니다.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건데 정치 계속 하셔야죠. 한동훈은 절대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녹음 파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몇 시간 분량입니까? 7시간 30. 아, 그렇게 오랜 동안 녹음이 돼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 대검 검사들이 검사들이 얼마나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미온적이나 네. 이걸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수사 검사님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막 현재에 계셨으면 제가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약간 레전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네.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윤석열과 김웅은 전혀 인연이 없었더라고요. 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인연이 없습니까? 네, 총장 청문회를 같이 준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래기획단이요? 그래서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너무 음. 하나도 모르는 줄 알고 네. 계속 뭐 손준성과 김웅은 전혀 안 친했더라고요. 네. 뭐 손준성이 뭐 삼자한테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네. 이런 식이에요. 음. 그래서 네. 아마 뭐 적절할 때 뭐 공개가 되든 아니면 네. 저는 이거를 결국 전 이 사건이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요번 정보 공개 청구할 때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네. 이 사건에 관한 한은 대검찰청은 능동적인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받는 대검찰청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인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는 네. 공범 기관이란 말이에요. 수사에 왜냐하면 처분 권한이 네.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그게 유효하지. 이게 단순히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막 그냥 네. 없다 이렇게 하라고 그 기관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자체적인 우리 감찰부장님이 인지를 해서 감찰한 게 아니라 네. 외부자인 제가 공익 신고를 해서 그걸 계기로 이제 시작된 감찰과 어떤 수사인데 네. 그리고 공범 기관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네. 스스로 죄가 없고 그 판단을 적법하게 내릴 수 있는 권원자라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조차도 저는 판결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김웅 의원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김웅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년 9월달에 혐의 없음 네. 불기소 처분을 했죠. 네. 그런데 지난 1월 31일에 손준성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모.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재판부는 공모 관계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재판부가 상당히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더 나은 새로운 증거 조사도 했고 네. 새로운 결론을 냈으니까 네. 이릉은 중앙지검의 그 행정 처분, 네. 불기소 처분이 그 미진하거나 결론이 네. 잘못됐던 거죠. 아. 현재로서는. 조성 씨도 재판부의 김웅의 공모 인정 이거 중대한 진전으로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재판에서 네. 12시간을 단독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날 기억이 굉장히 네. 강렬한. 왜냐하면 저는 손준성 검사도 그날 당일 처음 만났고 네.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루였는데요. 네. 그때 이 공범 김웅 사건 처리에 관해서도 되게 중요한 네. 질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판부에 지금과 관련한 손준성 이제 검사 공범자인 이제 김웅에 대해서 네.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네. 어떤 수사의 결과로 무혐의 처분했는지를 과정을 제가 다 증언을 했고 네. 그 증언을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제가 재판부에 아까 7시간 37분부터 티타임부터 다 그냥 제출을 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우리 공수처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아마 다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다음에 이제 증인이 김웅이었고 네. 그 다음이 전혁수 기자였고 아마 그 다음이 우리 한홍수 부장님이 네. 증인이셨을 텐데 네. 그 맥락 안에서 증인 신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었거든요. 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그럼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이 가능성은요?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공수처가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이제 그 김웅. 관할은 이제 중앙지검 중앙지검에서 다시. 네. 제기 네. 뭐 해서 네. 이렇게 다시 하죠. 제기 수사해서. 그러니까 전에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네. 재판부의 판단이 공범이다라고 네. 나왔으니 네. 우리가 다시 네. 수사하겠다 이러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 감시와 네. 여론이 필요하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김웅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 나는 나오지 않겠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판단할 가치가 있나요? 그냥 그냥 수사 받으실 분인데. 네.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만약에 여기에 관여돼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손준성을 승진시키듯이 김웅 의원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현직 검사들의 관계가 그 묘한 균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각의 비위와 범죄 정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양해하에 네. 요건 건들지 않으면서 공존해가는 그런 지점들이 이 관계 속에서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안 고발 사주 사건 아니면은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우리 기사를 봤는데 네. 저 되게 30%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30%. 우리 부장님도 30%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 기자님이 놀랍다 동일한 수치다. 우리 이렇게. 부장님도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잠깐 한 10초, 20초 딱 머릿속에 네, 하니까 저도- 그 정도가 네, 딱 그 나오더라고요. 정도다. 우리 그 그림 네.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두 분이 최근에 연달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요겁니다. 두 분의 사진이 일면에 탁 실렸군요. 네. 네. 자, 오마이 TV와 오마이 뉴스가 지금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계속 추적해서 저런 심층 인터뷰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가 이제 100% 될 때까지 네. 우리가 계속 한번 가보자고요. 그것이 정의죠. 네. 그게 민주주의죠. 자, 그러려면 이제 핵심적으로 앞으로 뭐뭐를 규명을 해야 됩니까? 과제. 가재요. 네. 지금 공범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손준성 1인만 유죄를 네. 받았는데 1심에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시된 네. 윤석열 네. 뭐 이제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그 네. 수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또 그 한동훈. 한동훈, 김건희 네. 또 그리고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상식적으로 중요 참고인들 네. 당시에 있었던 그 권준성, 네. 권순정, 네. 검사. 권순정 그 대변인 그 단독방에 있었던 네. 그 사람, 네.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의사결정 구조들이 어떻게 아는지 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사람, 네. 또 총장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아주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음. 또 조사들이 이런 또 일단은 필요하죠. 네. 이렇게 하나씩 조사를 하는 적극적인 의지들을 통해서 네. 하다 보면 음. 그 과정에서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 그 예기치 않은 네. 진실 증언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사건이 급격하게 또 진전이 되죠. 아. 지금 특수수사들의 잘하시는 특수수사에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군가의 자백을 받는 거예요. 네.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되게 음. 굉장히 우리나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네. 정말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정의예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강한 이제 적극적인 수사들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 밝혀지라고 봅니다. 우리 네. 그 오마이뉴스 이병환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역사라는 게 아주 우연적인 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 의미가 뭡니까?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제 네. 거기 이제 전취제의 기원을 쓰신 분들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지난주부터 검찰 독재라고 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은 뭐는 어떤 특정한 개인과 이익과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온 세상과 온 사람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독재예요. 뭐 단순하게 뭐 요직을 뭐 독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표현으로 현상되지만 네. 그럼 이건 독재가 맞다. 검찰 독재다. 네. 이제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전체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전체주의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 히틀러에서 나치 정권 하에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봤어요. 네. 그 탄생성과 복수성, 진실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탄생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네. 그 복수의 플루럴리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 전체주의를 극복해 간다고 표현했죠. 네. 그래요. 그런 저는 네. 이 사건 그 조사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포기 안 하면 밝혀질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시간이 많을까요? 윤석열 시간이 많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전형적인 검찰총장 굉장히 특이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검찰총장이 저지른 권력범죄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하면 네. 이 권력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네. 갑자기 아까 우연한 기회라고 하셨는데 정말 네. 와장창 무너지는 그 계기가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약간 좀 특수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전 탄핵을 보면서 네. 한 달 사이에 박근혜 지지율이 5%가 되는 걸 보고 그 탄핵 가결이 가는 기간이 정말 한 달 반? 저희가 이제 그 국정조사부터 특검부터 네. 그 지점을 보니 굉장히 권력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근데 정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검찰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 기관이 주는 그 굉장히 따뜻함, 안정감, 네. 있죠. 그게 영속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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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조차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지와 정의 실현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조성은 씨는 이제 이 사안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적할 것이죠. 전 10년도 할 건데요. 10년. 네, 10년이건 20년이건 최종적으로 밝혀질 네. 때까지. 근데 아까 한동수 부장님께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실이 네.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말이죠. 네. 김웅 의원이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은? 양심 있으실까요? 있는 분이 양심 선언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그분의 언어가 굉장히 비겁하다고 봤어요. 그동안의 재판장이나 네, 그동안에 사실 그분이 쓰신 글에 비해서 너무 네. 형편없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굳이 비난을 하기조차 창피한 소리를 하니까 저는 네.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언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네. 그 증언자를 굴복시키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스스로 정의로워지길 바라거나 네. 아니 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네. 저는 전자에서는 많이 벗어났다고 이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굴복을 시키는 방법에서는 저분 하나로 갑자기 굴복되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할 겁니다. 네. 그 순간은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늦지 않게 온다고 봐요. 네. 손준성 검사가 더 전모를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김웅 의원이 전모를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한동훈 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한동훈 씨가. 네. 한동훈 씨가 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네. 그 고발장이 자기 이름 왜 적혀 있는지를 답을 안 하시는 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요번 연휴 때 네. 그 7시간 37분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요. 그 피해자라고 네. 적시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네. 피해자 조사도 있고 그게 허위 사실포이면 허위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수사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피해자를 이렇게 멋대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적시를 해서 손준성이 외부 특히 정당한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씨는 소추권이 없다고 치고 네. 김건희 씨는 뭐 빠져 있다고 치면 어쨌든 검사의 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정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인은 이제 국민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중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 사건에 특히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네. 어떤 공수처, 재판부 그리고 모든 사회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의 그 고발장에 네. 떡하니 자기 사건이랑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자기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도망 다니면은
너무 다 아는 사람의 음. 행동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코멘트가 없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고발 사주 곧잘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이 정부의 정통성, 네. 정당성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 판결 선고에도 이슈화시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식을 가진 사람, 재판의 기준은 상식이에요. 네.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음. 이런 이 세상 여론들은 불합리한 거죠. 네.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공범은 누구인가. 저는 현재의 기록만으로도 네. 충분히 물적 증거들을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뭐 재판할 때 많이 경험했지만 이 카톡과 통화가 있다면 그 기지국은 어디인가, 거기에 어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이 존재했던가, 네. 왜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는가 하나하나 이 물적 증거에 대한 해석 능력이 네. 뭐 법정에서도 증언했지만 공수처는 조금 부족하셨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정도 간접 정황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안심하시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라는 네. 취지로 제가 특수한 맞아요. 경험칙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고발 사주권은 지금 김건희의 디올백 문제보다 1만 배 더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성은 씨에 대해서 참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만 배 더 폭발력이 있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네. 이 사건을 왜 했느냐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는 제가 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네. 또 반대로 뭐 김호수 혹은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이 어떤 정당과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네. 이런 짓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는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또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사건도 국기문란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거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뭐 사치품을 하나 받았다고 그 철없는 행동들은 네. 욕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대검찰청의 어떤 총선 개입 의지만 있다면 네. 정당과 언제든지 결탁을 할 수 있고 접수가 됐는지만 불분명하게 만들면 네. 언제든지 그걸 실현을 가능시켜도 공직선거법 무죄로 빠져나올 수 있고 네. 그런 행위들이 누적이 된다면 네. 그게 이제 헌법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네.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중요해질 겁니다. 갈수록 그래요.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재판부에 그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때 네. 의견서를 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의견서의 말미에 뭐라고 적었냐면 재판부가 네. 이 행위를 경하게 판단하시면 네. 사법부의 판결로서 허용하는 음. 검찰의 선거 개입 행위가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행위에 뭐 실패했느냐 이걸 떠나서 이 의도와 개입하는 조직 범위 네.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켰던 의지를 판단하셔서 다시는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아. 그게 저는 제가 보는 이 사건의 의미예요. 네. 저도 뭐 같은 표현인데요. 네. 이 디올백 그 관련은 이제 부패, 네. 어떤 뭐 탐욕과 관련되는 부패인지 네.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뭐 쉽게 감지되긴 하죠, 감각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 고발 사주권은 이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치, 기본과 유지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들이 이제 1만 배 폭발력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최근에 말이죠. 국힘에서도 뭐 디올백에 사과하니 안 하니 한동훈과 윤석열 갈등이 있니 없니 봉합했니 막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디올백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혹시 많은 사람들을 디올백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거보다 수천 배 폭발력이 있는 이 고발 사주, 즉 지난 총선에서의 윤석열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저는 공보 기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던 사람의 경험으로서는 네, 마치 이게 사과할 거리처럼 본단 말이죠. 네. 이제 이게 사과를 하냐 마냐 음. 하면 사과를 하는 행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격화돼서 네, 사과만 하면 굉장히 대통령이 큰 뭐 결심을 한 것처럼 네. 억지스럽게 이제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요. 네, 그렇지만 어떤 국민이 그걸 사과받고 퉁치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했던 그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그 순간에 단순히 최순실만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세월호부터 그 누적됐던 그 국민들의 실망감과 네, 도대체 용인할 수 없던 그 국정 운영을 보고 더더군다나 심지어 최순실이 저지까지 했나? 라는 이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 폭발력이 이제 네, 거의 신나 뿌리듯이 이제 화력이 생긴 건데 네, 이것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너무 그 검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죄만 아니면 돼. 기소만 안 되면 돼. 네, 그리고 증거 인정만 안 하면 돼. 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건 특히나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은 네, 말 몇 마디와 몇 가지 이제 증거를 이렇게 조각내게 한다고 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아까 두 분이 공이 30% 진상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만약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60% 정도 진상이 드러나면 이 정권의 뿌리는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 파괴력. 저는 애초부터 이제 그게 없죠.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 검사잖아요. 네. 이제 오피셜리 정치 검찰이 네, 네. 됐죠. 제가 이 사건을 제일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제가 썼던 글에는 네. 70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거다라고 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쪽팔리잖아요. 지금. 네. 1심 판결만 하더라도 지금 그거 자랑스럽게 검사님들이 1년으로 줄였어라고 네. 얘기하시는 검사님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30%뭐 수치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 네. 사람은 심지어 이제 법조인으로서 그 총선 개입을 네. 할 정도의 그 이제 헌법적 가치관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저 국가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손준성 검사의 1심 유죄 이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 개혁도 하나의 우리 과제잖아요. 네. 네, 언론인들이 사회 공기로서 더욱 음, 이렇게 겁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익을 위해서 그쪽을 추수 따라가지 말고 네. 용기 있게 진실을 알려줘야죠. 조성 씨는 모든 것을 여기에 어쩌면 투자한 셈인데 시간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저도 이 1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사안을 추적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이 네.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고발 사주 사건의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손준성 보냄했던 게 조선일보 기사였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기자님은 음. 그런 사건에 활용될지 모르고 네. 그런 기사를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사건이 드러나면 불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몇 군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는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어떤 뭐 언론사 기자님은 데스크에서 너 다 뒤지랬어 이렇게까지 막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끊어버리지만 네, 네, 네. 근데 저는 뭐 언론 보도가 축소가 됐다고 네. 작아질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매체가 네. 굉장히 다변화해서 또 음.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TV 음.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네. 이제 언론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네. 관심을 갖는다면 뭐 그건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아니 마무리할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두 분도 할 말이 많으시고 독자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두 분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성은 씨가 한 부장님께 오랜만에 뵀으니 그 말씀하시고 영상 싶은 편지도 아니고 영상 이렇게 편지. 앞에서 말씀을 네, 네. 나눌 네. 저는 그 순간 네, 제가 우리 손준성 검사 앞에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살려고 한동수 부장님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제가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음. 그때 뵀던 그 분위기의 네. 그 맑음이 여전하신 게 너무 좋다. 네. 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셈이죠. 네. 자, 우리 한동수 부장님. 저는 이게 감성적인 언어를 잘 보고 있을 거고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네. 중앙에 갔다 네. 남부에 갔다 법무부에 갔다 이러면은 정말 드러나지 않고 음. 언론으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당하면서 네. 저분이 많이 훨씬 힘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 처음에는 뭐 저도 이런 뭐 저의 어떤 검증 과정들을 네. 경계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심리 경험가들을 보니까 네. 참으로 똑똑하고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민주주의 가치에 음. 큰 깊고 강하게 생각하는 음. 사람이다. 또 그런 또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김웅원의 양심선언 가능성이 있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이제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도 네, 수정관실에 수사관들도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양심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검찰 직원들은 되게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네. 검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서 그 수사 보고서 약간 했을 때 네. 그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검사 2,300명의 검사보다는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아. 그리고 더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네.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라든가 음. 이런 사회 그런 보호망들이 구축돼야 되죠. 그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들이죠. 네. 네.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이 공이 지금 이제 이 사안의 진실이 30%까지 왔다 그랬는데 50%, 70%, 100%갈 때까지 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네. 두 분과 함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 조성은 씨는 이 사안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댓글에 있는데 네. 언젠가 또 책으로 나오면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이 기록한 네. 책 네. 검찰의 심장부에서 네. 이것도 많이 여러분 활용하시되 앞으로 나올 조성은 씨의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TV가 고발 사주 사건의 진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그리고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두 분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언론들이 제대로 안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오마이뉴스 모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우리가 언론이 돼서 이 사안이 왜 중요한 것인지, 특히 지금 현재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이 바로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검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총선에 개입했는가, 이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응원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렀으면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전화번호 있죠. 이게 자발적 시청료를 낼 수 있는 창구입니다. 월 10,000원 이상씩 낼 수 있으니까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간단히 나도 후원합니다 하시면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은 씨, 한동수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